오늘 강연해 주실 백성균 계명대학교 석좌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 철학을 전공하셨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수학하시고 독일 튜빙엔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철학윤리학과 석좌 교수로 계시고요. 계명 목요철학 원장 그리고 대한철학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독일 정부 초청 교환교수를 다녀오셨고요. 교육인적자원부 해외 파견 교수도 함께 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역사와 역사성, 변정법적 비판이론, 호스피스 철학, 플래스너의 철학적 인간학, 삶의 철학으로서의 인문학, 세계사적 역사인식과 칸트의 영구평화론, 사진, 철학을 만나다, 인간 존재의 스포츠 철학, 그 이외에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백성균 계명대학교 석좌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좀 생략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동일 교수님은 정확하게 시간을 늘 맞추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저 지금 책임인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면 또 시간을 넘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김용락 우리 문화고려 원장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늘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년 동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이 목요철학 인문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중앙도서관 관장님 장철수 관장님 여기 동석하고 계십니다. 지난 과거가 무척 고맙습니다. 과거란 바로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화면에도 미래의 규정을 제가 따로 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족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속도를 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구의 철학 분위기 간단히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 철학 세미나가 대학에서 30년 동안, 그 다음에 대학을 뛰쳐나와서 10년, 아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10년 동안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철학 원으로 탄생해서 이제 정식으로 어떤 시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목요철학 세미나에서 목요철학 인문 포럼으로 이름을 개칭하면서 청소년, 대학, 그 다음에 일반 시민 전 세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청소년 인문 철학 인문 교실과 그 다음에 콜로키움,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인문 포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인문학 강좌를 해왔습니다. 전부 다 30개나 되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이 중에서 18개는 이 50년 전망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줄여가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방 이후 45년 대구의 철학 풍토는 특히 서양 철학 분야로 보면은 일본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 철학이 주로 이 대구 사회에서 통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구뿐만 아니고 이거는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1947년에 대구대학, 지금 영남대학입니다만은 처음 철학과가 개설이 됐고요. 51년에 경북대학교, 그다음에 54년에 이제 계명대학이 출발하면서 모든 과를 제치고 철학과, 영문과 두 과로서 계명대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50년대 한국 혹은 대구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옷도 못 입고 뭐 팬츠만 입고 애들은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어떻게 선교사들이 비누 한 장 만드는 화학과를 만들어서 비누를 하나 만드는 게 더 효용적인데 철학, 영문학 몰라도 되는 이런 과를 왜 선교사들은 개설했을까? 그분들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본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효성여자대학교에서는 81년, 41년에 출발한 대구대학교는 유일하게 종합대학으로서 철학과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 사회사업에 특성화해서 지금도 큰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경북대학교에 계시던 교수님들은 학일학, 그다음에 영남대학의 이종호 교수님들, 그다음에 계명대학에 맺는 이런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대구에서 처음으로, 서울에도 이런 학회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칸트학회를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80년이 되면서 이 계명대학 입장에서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연구하던 그런 젊은 교수들이 계명대학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계명대학에서는 굉장히 그 학문적인 의욕을 가지고 외국에 연구한 그런 신진 학자들을 많이 초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소홍열, 신호연 교수, 유럽에서는 이제 변규용, 신규현 교수, 대만에서 오늘 임수무 교수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임수무 교수님, 그리고 학일학 교수님이 이제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그 당시 그 이규호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전국 총장회의에서 계명대학교 지방대학이라고 그렇게 야쁘지 마라, 지방대학에도 이런 구성원들로 채워져 있노라, 그렇게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요. 모교 철학 세미나라는 것은 80년 1학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때 조금 솔직하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수님이 80년 초에 80년에 계명대학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분석 철학이었죠. 윤리였습니다. 대구에 와 보니까 분석 철학은 전혀 풍토가 돼 있지 않고 여전히 독일 관념론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진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뭐 젊은 기분에 어디 까놓고 얘기하면은 내 잘났노라 막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관념론 철학에 대해서, 독일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수업 시간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1학기 말에 제안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정규 수업이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있으니까 6시 반과 후에 교수님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강의를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다행히 변규용, 김영진 교수 자신 모두가 동의해주고 해서 그때 정한 것이 지금도 이 룰이 부분적으로는 통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자신이 내건 철학의 주제를 1시간 발표, 1시간 토론으로 하자 해서 80년 10월 8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좌의 방향은 흥미 위주가 아니고 학문 위주로 하고 정치 경제가 아닌 인문 사회로 한다.
대학 내에서의 3년 다양한 주제와 특집을 구성했더랬습니다. 대상은 전공을 넘어선 대학생 일반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계명대 학생뿐만 아니고 대구에 있는 경대, 영대 학생들 다 포함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그런 강사님도 강단에 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목요철학 세미나는 철학적 사유의 보편화를 위해서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라는 그런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철학을 넘어서 응용, 인문사회, 윤리문화, 일반, 심지어 생명복제, 포스트 모더니즘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 대학에서 대학 밖으로 나올 때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떠나면 목요 철학 세미나는 곧 사망한다. 사망 선고일이 시내로 나가는 일이다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1990년 정도 되면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서 대학과 사회라는 경계가 전혀 없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곧 현장이고 현장이 대학, 우리 자신이 곧 대학이고 사회가 됨으로써 이거는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 인문 포럼을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면서 이제 인문 포럼, 목요 철학 인문 포럼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이 개칭을 해주신 분은 홍원식 교수님 덕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학에서 사회로 나오면서 큰 혼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생성의 결백성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 인문 강좌 취지로서 금수 하나 누추하지 않고 금이불루 화리 하나 사치하지 아니한다 하는 화이불치를 내걸었습니다. 이 주제는 처음 출발할 때 주제는 서양 철학 영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문화 예술, 동양 철학도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세계문화사적인 것을 고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락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 학자들이 참여한 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계십니다. 국내 교수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목요철학 인문 포럼을 포럼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40년 동안 한 번도 결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안 대학이 시끄럽고 할 때 대학 당국에서는 목요철 세미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내건 주제가 왜 목요 철학 세미나를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내걸고 이제 2시간 했습니다. 2011년 2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정식으로 계명 목요 철학원이라는 것이 대학 부속 기관으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소위 그 대학 사회에서 시민 사회로 넘어오는 발판이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진 그 지표는 사람됨의 가치와 자유함의 가치였습니다. 건전한 우리 공동사회에서 실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목요 철학 세미나를 목요 철학 인문 포럼으로 바꾸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을 위해서는 철학 인문 강좌로, 그래서 2016년에는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기관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혹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을 위한 그런 공간 마련으로서 목요 철학 콜로퀴움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문적인 토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자기 주장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하며, 질의응답에 대한 비판적 자기 입장에 따라야 하고, 자기 주장의 정당성과 고전에 대한 창의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을 전 조건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예로서 지금 서울대학교 이석재 교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양철학에서는 작년에 바로 김시천 교수님의 동양철학도를 가지고 네 번 연속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동양철학 혹은 노자의 도라는 그런 개념에서 탈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신 분으로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시천 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대중을 위한 모교 철학 인문 포럼, 오늘 이 행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만은 제1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 10월 8일 병규용 교수님이 아가페와 자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병규용 교수가 제일 위였기 때문에 먼저 1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772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민 모교철학 인문 포럼으로서 그 정진웅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종교 문제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인문학 강좌라고 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2016년에서 19년까지, 또 금년 20년에서부터 23년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구미시를 선정해서 저희 모교철학 원과 함께 인문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부터 대구 수성문화재단, 여기 구청장도 계십니다만은 대구 명품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큰 노력,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에서 하나 메모하고 싶은 것은 한국 최초의 차 문화, 차는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차를 연구한 경우, 발표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타의 인문학 강좌로서 특히 여기 제가 메모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유명한 전문 교수님이 강사가 와서 특강하시는 것만 아니고 참여하신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이런 것을 마련했습니다. 시민 강좌에서 이렇게 구상한 것은 유일하게 모교 철학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년 전망인데요. 여기 미래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미래라는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로 다가오는, 그러나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현실 세계가 바로 미래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뭐냐? 현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문화보다는 정치, 경제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인간 삶의 그 체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이고요. 여기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문화는 이 뒤에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거론되곤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정치를 보시면, 정치라는 것은 득세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덕세, 경제는 덕물. 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은 문화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는 한날에서 번성하지만 문화는 바로 사람을 내일에서 오늘을 살게 한다면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는 미래와 마찬가지로 문화 자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나 어디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으나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것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사람에게 늘 새로운 현실로 다가오면서 세상을 감동케 합니다. K-팝도 그렇고 지금 뜨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문 기사를 둘러보면요, 신문의 일면 기사는 언제나 정치 기사입니다. 두 번째 넘겨보면 경제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의 기사는 사회 기사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실려도 좋고 없어져도 좋은 것이 문화 기사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것이 인생의 본성에 따른 거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순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를 지목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정치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럽고요. 계획 경제를 지목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 경제 때문에 국가가 오히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북쪽을 보면 알 것 같고요. 이건 손을 건드리지도 않는데 지멋대로 이러네요. 그러나 어떻든 현재는 세계 전체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후기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적 이런 정치 형태 이념이 지금도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50년 전망은 인문학과 제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에서 한번 보고자고 합니다. 현대과학과 불멸의 인간 존재, 이것이 곧 로봇 인간인데요. 인공지능, 인간 지성이 이 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나노기술, 바이오, 정보, 인지과학 이런 기술을 통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계 인간이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 뒷부분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지적 판단이나 논리적 분석 혹은 추론 이런 것을 로봇이 이런 것 이상으로 해낸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될까? 즉 인간이 100년을 살지 않고 100년을 넘어 1000년을 살게 된다면 오늘날 이런 인문학 강좌가 그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 인간 지능과 정강인간 미래스로 공생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문학 강좌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마지막에 이런 문제를 잘 짚어 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강수도 교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짚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서는 물론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도 오늘날 인문학이 그대로 통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그 미래 사회에서도 오늘날 이 학문들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아무리 변혁의 시대라 하더라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학문으로서 인문학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철학도 존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철학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철학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현실이고 실질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학문, 지금의 개념으로서 바꾸어 표현하면 윤리학과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도 이 방향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학의 근거와 최첨단인 뇌과학, 여기에 이 두 분을 하나의 모델로 세웠는데요. 롤랑 알렉산더로 하는 프랑스 의사이고 지금 아주 포스트 모더니스트로서 활동하는 분이고요. 장 미셸 베스니에 하는 분은 그 솔보르 대학 철학과 교수입니다. 50년생이니까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알렉산더로 이분의 주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언어, 인간의 풍습이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대로 신호와 코드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삶도 새로 판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해독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태아를 선택하고 인간을 만든다는 거죠. 닉 버스트롬이라는 이 트랜스휴머니스트 중 이분은 인간의 개념까지도 이제는 바꿔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장 미셸 베스니의 보수주의라고 바이오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란 동물이나 로봇처럼 신호의 매체 역할만 하는 존재가 결코 인간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환자 돌본다 했을 때 아무리 기계가 완벽하게 환자를 돌본다 하더라도 그 기계가 아무리 인성을 띈다 하더라도 인성 그 말할 수 없는 영역까지 기계가 담당하지는 못할 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런 최신의 첨단의 로봇 의학 기술을 통해서 나았다고 하더라도 고장난 시계가 수리가 돼서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과는 인간에 있어서는 다를 거다. 다르다는 것이 베스니의 입장이고 저희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인간 삶의 내면은 아무리 완벽한 수술을 해서 완치한다 하더라도 흔적은 남고 그 흔적은 개념으로서는 흔적이지만 그러나 개념이 갖는 그 이면의 내용 그까지는 로봇은 담당하지 못할 거다는. 영어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만 독일어는 이 두 마디가 구별이 됩니다. 히스토리에 하는 것과 게슈히테 하는 것. 히스토리에는 객관적인 사건을 이 얘기를 한다면 게슈히테는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사 이 얘기입니다. 그 차이는 사실과 인간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문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여기에서 노화나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했을 때, 즉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좌우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럴까? 의심을 가지면서도 실제 지금 통용되고 있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 엘리노저주의 알코어 생명 연장 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냉동인간 프로젝트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높이 6m, 지름 2m 원통에다가 영하 196도씨의 액체 질소를 가득 담아놓은 거기에 이 병으로 현대병으로 뇌졸중 심장병 이런 사망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여러 학자 두홍 그 밖에 여러 시체
여기 미래학자 몇 예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다 지금은 장기 어느 폐가 나빠서 사망을 했다. 그러나 10년 혹은 5년 후에 그 앓고 있는 폐병이라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면, 기술이 개발한다면 그때 냉동시켰던 그 인간을 꺼내서 그 심장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윤리 문제는 그대로 어떤 것이 남지 않을까? 그대로 될 건가? 실제 생물학과 정보학, 공학이 합치면 지금 새로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이들한테도 인문학 강좌가 그대로 통용될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인간과 기계의 결합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기계 인간입니다. 지금 생물학적 의미의 인간이 아니고 기계가 곧 인간이다. 뇌를, 심장을, 폐를 혹은 장기를 전부 다 바꾸어 나간다면, 전부 다를 바꾸었다면 나는 인간은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고 바로 기계라는 겁니다. 인간은 곧 기계다.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그 인사말에도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인간지능, 인공지능 이 차이. 지금 생물학적 인간에서는 불확정성,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릅니다. 그러고 우연이 있다는 건데 반해서 인공지능에는 그런 우연이나 그런 불확정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나갔습니까? 지났습니까? 예. 5분 지났습니까?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오늘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해 주실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지막 끝에 보면은 차가운 인륜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 요거는 조금 어수선했습니다만은 이로써 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